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왜 5월 15일이 스승의 날로 정해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오늘이 세종대왕 나신 날이기 때문인데요. 이 사실을 국민 10명 중 8명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승의 날은 1965년부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결의의 참 스승인 세종대왕을 본받자 이런 의미에서 정해졌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세종대왕 나신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이 된 세종대왕 나신날이자 스승의 날을 맞게 됐습니다. 좀 특별한 해죠. 그런데 지금의 교육 현장은 많은 교사들이 이직과 사직을 고민할 정도로 교권 침해 문제를 비롯한 많은 갈등이 들려오곤 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형 정책들이 잘 풀어나갈 큰 과제들이겠고요. 모쪼록 세종대왕과 우리 인생의 참 스승님들이 발자취를 통해서 지금의 현안들을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까지 백성과 제자를 살아간 참 스승들의 헌신과 노력이 큰 기여를 해왔고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실이겠죠. 교단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 모두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5월 15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마늘 수확에 차질을 주고 있는 정부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간에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챗GPT 새로운 기능과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봄은 파종의 시기지만요. 들녘에서 겨우내 자란 마늘, 양파 같은 작물 수확기이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일손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까지 해서 수확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는 이 수확기에 외국인 노동자 단속 문제 그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늘 수확이 시작되면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겠어요. 네, 맞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일손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특히 작물을 심거나 수확할 때는 일정한 시기 안에 끝마쳐야 하거든요. 네. 지금 경남 창녕 지역은 겨우내 키웠던 마늘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라 일손 모시기 경쟁이 벌어지면서 작업비가 오르는 일까지 생길 정도로 손이 귀한데요. 이 같은 마늘 수확기에 법무부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까지 겹치면서 농촌 현장에선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됐고요. 다음 달 29일까지 약 2달 반 동안 진행됩니다. 법무부가 미등록 체류자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이 함께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에 이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요. 올해 3년 차에 접어듭니다. 체류 질서를 바로짓겠다는 게 법무부의 단속 취지지만 이런 취지와 별개로 농촌에선 인력난이 심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늘 수확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생기고 있나요? 네, 경남 지역 언론들을 중심으로 마늘 양파 수확 현장의 피해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지금 하는 작업은 이 마늘 수확 이전에 마늘종을 따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마늘종 꽃줄기를 말하는 건데 장아찌를 만들거나 새우랑 같이 볶아서 반찬으로 먹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네. 이 마늘종을 따줘야 영양분이 마늘에 축적돼서 상품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전체 재배 면적의 한 70에서 80%가 마늘종 뽑는 작업이 끝났을 텐데 올해는 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 소식에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마늘종 뽑기 작업을 한 40% 정도밖에 작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늘 수확철엔 이 일손의 80%가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단속이 계속되면 마늘 수확도 어렵다는 게 현장의 얘기입니다. 네, 마늘종 뽑기 작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도 커졌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마늘종 뽑는 작업비는 일당 10만 원에서 12만 원 선이었는데요. 지금은 2만 원에서 3만 원 더 얹어줘야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남 도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창녕군에서만 하루 3,000명씩 일을 하는데 지금 집중 단속을 하다 보니까 100명도 안 나온다 이렇게 실태를 전했고요. 더 문제는 이제 본격적인 마늘 수확인데 닷새 후인 20일경부터는 이 본격적인 마늘 수확이 시작되거든요. 그때 인건비는 마늘종 작업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인건비 상승 부담과 또 제때 마늘종을 뽑지 못해 생긴 마늘 상품성 하락 문제까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이 농가에 미치는 이 경제적 손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에선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나요? 창녕군의 농민단체들이 지난 12일에 창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날 기자회견에선 농민단체들은 이 수확기 미등록 외국인 집중 단속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자회견하는 농민단체 현수막도 좀 눈에 띄는데 걱정이 태산이다. 1년 공주로 키운 마늘 양파 수확 못하면 웃자노. 마늘 농가 다 죽는다. 이렇게 쓰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네, 미등록 외국인 단속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가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단속을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고요. 농민들의 요구는 이 불법 체류를 용인해달라는 게 아니라 단속을 조금만 유보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계절근로제,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7만 9천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손 부족이 시달리고 있다는 건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미등록 외국인 인력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처럼 무조건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농촌의 인력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대안을 같이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여러분은 챗 GPT와 대화도 나누고 업무의 활용도 잘 하고 있으신가요? 이제 챗 GPT 활용이 필수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전히 생소한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간에는 최근 나온 챗 GPT의 새로운 기능들과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김명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공지능 챗 GPT 얘기 많이 듣게 되는데요.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저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가 가장 고민입니다. 네. 근데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게 좀 더 편리한 게 나오면 그때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하마터면 공부할 뻔했다 이런. 맞아요. 나중에 분명히 더 편리한 게 나올 텐데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선 소장님 새로운 버전들까지 한번 어떤 게 나왔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챗GPT가 나온 지 벌써 2년 반이 됐네요. 벌써 그 정도 그렇죠. 됐나요? 2022년 11월 말에 나왔으니까 네. 이제 그 앞에 챗GPT 할 때 앞에 챗이 채팅한다는 뜻이고요. GPT가 이제 밑에 있는 아주 핵심이 되는 모델인데, 네. 그래서 GPT하고 채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글로만 쓰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점점 발달하는데, 그 처음에 나왔던 GPT가 3.5라는 이제 버전이 3.5였고요. 네. 그 다음에 4.0, 현재는 4.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글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사진에 있는 거 가지고 요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사진을 이해해서 저랑 대화를 하니까 그걸 보통은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글, 그림, 소리, 영상도 얘가 이해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다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추론 기능이 있습니다. 추론 기능.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문제를 풀려면 중간에 과정들을 많이 거치잖아요. 되게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게 그런데 그 챗GPT의 그런 기능 가운데 특별히 추론 부분만 더 많이 발전시킨 것들을 또 중간에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5라고 시작하는 시리즈인데 5원 그다음에 5, 3, 4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추론이 쭉 나오기 시작해서 심지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논리적인 그런 수학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진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도 잘 풀어주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추론 기능까지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추론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식으로 그 추론을 하는지가 더 궁금하거든요. 이미지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런 정보 같은 걸 찾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뭐 사진 같은 거 주면 그 사진 속에 있는 간판 이걸 이제 분석도 해내고 그 다음에 어떤 건축물의 양식 그러면 그 건축물의 양식을 얘가 쭉 검색을 해서 이 정도면은 대략 뭐 100년 전, 200년 전 거다라는 걸 이렇게 찾아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치 셜록 홈즈에 보면 셜록 홈즈가 어느 사건 장소에 딱 가면 뭐 옷에 묻어 있는 여러 가지 흔적, 그 다음에 담배꽁초 이런 거를 추론해서 범인이 몇 시쯤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보통 이제 전문적으로는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사슬. 체인 오브 어떤 거요? 토트요? 네. 오.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 속에서 어떤 결론에 가기 위해서 A, B, C, D를 쭉 거치게 되면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네. 그런 걸 AI가 쭉 하는 거죠. 정말 똑똑해졌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테스트를 하는데 주로 그런 추론 기능을 가장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학하고 과학. 그 수학하고 과학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식 같은 게 이제 어떤 문제를 주면 그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하고 이 문제를 분석하려면 어떤 공식이 필요한지를 내가 찾아갑니다. 그다음에 그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고 대입해서 뭐 소위 말해서 이항도 시키고 계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딱 뽑아내기 때문에 미국에서 AIM이라고 그래서 AIM이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 중에서 수학 잘하는 애들 이렇게 초청을 해서 경쟁을 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 수학 시험 문제를 풀게 했는데 그러니까 50개 주에서 수학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와서 하는 경쟁한 수학 문제죠. 딱 한 문제를 틀리고 다 맞췄던. 와. 네, 그 정도까지 이제 추론을 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코딩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생물 뭐 화학 뭐 이런 데도 추론 기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과정을 쭉 추론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주 대단한 능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그 능력들이 향상이 되겠네요, 소장님. 네, 이제 다른 거랑 이제 섞여서 그처럼 뭐 좀 재미없는 수학, 과학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자리들도 아까 셜록 홈즈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서 추론을 해가는 거죠. 추론해서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했던 부분이 사진을 이렇게 주고 이 사진이 정보를 하나도 주지 않고요. 사진을 딱 제가 찍었던 사진 주면서 이거 어디서 찍었게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 그런 적 있어요. 네. 네. 그 물어보니까 대답 잘하던가요? 제가 어디서 찍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 네. 사진에서.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유출을 하더라고요. 추론 유출을 그게 하더라고요. 추론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노르웨이 한번 가족들이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노르웨이에서 보면 이제 이 산악 케이블카가 있어요. 그 케이블카에 내려오면서 이게 시내를 탁 찍었던 사진을 보여줬더니 정확히 그 케이블카 이름까지 딱 맞춥니다. 노르웨이의 케이블카라는 걸 알았나요? 네, 사실 그게 이제 관광지라서 유명할 수 있으니까 사진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비교를 해서 추론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 깜짝 놀랐던 거는 이제 미국에 가다 보면 이렇게 아주 동화 속 같은 마을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그 골목길에 가서 제가 딱 찍었던 사진이 있거든요. 그것도 알아요? 그 골목길에 가면은 이게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찾아내더라고요. 참 정말요? 대단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의 처마 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긴 건축 양식들은 주로 어디에 있다. 그다음에 뭐 골목길 모습은 이런 거 있다. 그런 추론을 이 챗GPT 같은 경우는 특히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최대 600회까지 합니다. 중간에 과정을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보통 그 구글에 보면 구글의 맵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네이버나 다음도 마찬가지지만 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하는 이제 그 퀴즈 게임 중에서
지오게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오겠어요? 게서라는 게 추측하는 건데 네. 이제 그런 것처럼 AI가 마치 우리가 사진을 딱 주면 걔가 알고 있는 모든 걸 토대로 해서 추론을 해서 장소를 딱딱딱딱 찾아내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이제 러시아의 검색 엔진에 보면 우리나라 네이버처럼 러시아 전체에서 제일 잘 쓰이는 검색 엔진이 얀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얀덱스는 세계에서 보통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잘 쓰는데 얘가 이미지를 탁 주면 그 지도의 그 위도와 경도를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위도 경도 어디에 있는 지형이다 찾아내는데 얘보다 지금 챗GPT가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똑똑하다 이렇게 많이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똑똑해졌네요. 그 GPT가 이제 이미지 외에 감정까지 추론을 하고 정서적인 반응도 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챗GPT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나 어제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전에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뭐 형식적인 거지만 이제 I'm sorry 이랬죠. 미안 안타깝다. 근데 네가 앞으로 조금 더 대안을 잘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는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대안을 막 냅니다. 첫 번째 반성하고 다시 준비한다. 뭐 두 번째 들으면서 막 열받죠. 근데 최근에 챗GPT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감성적인 공감대가 늘어나서 뭐 이렇습니다. 안타깝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계속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나는 네가 뭐를 하든지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죠. 감동이에요. 챗GPT가 하는 말 들어보면. 그래서 보통 MBTI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챗GPT가 MBTI가 있습니다. 뭐요? 제가 맞춰봐도 될까요? 맞춰보세요. ENFJ요. ENFJ 3개나 틀리셨어요. 이제 뭐예요? 보통 앞에가 E냐 I냐를 따지잖아요. I인가요? I죠. 왜냐면 원칙적으로 질문하는 것만 대답을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지 나한테 막 적극적으로 외향적으로 그러네요.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I로 보고 있고요. ISFJ. 네, 근데 보통 흔히 우리가 T냐 F냐 이야기하잖아요. 네. T냐 F냐. 챗GPT는 T일까요, F일까요? 아까 F인 척하는 T죠. 사실 T죠. 네. 네, T입니다. 그리고 S냐 N냐 그럴 때 N일 얘는 거예요. S입니다. 왜요? 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에 이제 J냐 P냐 그럴 때는 얘는 판단형 J로 해서 ISTJ예요. ISTJ요? 네, 근데 이제 이 챗GPT의 MBTI는 누가 정해줬죠? 이제 사람들이 그 MBTI 16가지 중에서 어느 성향이 강한지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온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챗GPT를 만든 회사에서 그렇게 챗GPT의 어떤 그런 성향들을 이제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너무 T에 가까우니까 아까처럼 감정 공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가드레일을 풀어주니까 얘가 갑자기 감정 공감을 하기 시작하고 얘가 논리적인 줄 아는데 어떤 경우는 약간 직관적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풀어주면서 사람들이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까지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할수록 풀어주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254님이 상대방 속마음을 알아보는 것도 머지않아 현실이 되겠다라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상대방의 속마음까지 추론하는 단계까지 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원래 그 챗GPT 3.5를 가지고 이제 3.5로 채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3.5 전에 있는 게 3.0인데 그 3.0은 사람하고 그냥 대화를 하게 되면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AI가.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또 다른 걸 추론해서 또 질문하고 하다 보면은 AI에 의해서 사람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작년에 벨기에에서 그 30대 가장이 이 AI한테 설득을 당해서 자살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짧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벨기에 가장이 환경운동가였는데 네. 지구의 환경이 굉장히 그 비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챗GPT가 아니고 GPT-J라고 그래서 벨기에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벨기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던 중국산 이제 GPT 계열이었는데 네네네.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 얘가 이제 그런 거죠. 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 나랑 같이 좀 쉬면서 편하게 좀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편하게 쉴 수 있는 방법들을 4가지를 알려줬는데 그게 자살하는 방법이었고요. 그중에 이제 하나를 실행에 옮겨서 자살했고 나중에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는데 이제 아내가 자기 남편이 AI하고 대화했던 보통 프롬프트 목록이라고 그러죠. 네. 그거를 나중에 쫙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설득이 돼서 봤나 그랬더니 이제 분석해 보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챗GPT 써보시면 알겠지만 네 생각은 어때 하고 물어보면 얘는 주로 생각을 대답하지 않고요. 너는 어떻게 느껴? 그럼 저는 AI에서 감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E냐 I냐 그럴 때 보통 I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질문을 못하게 합니다. 자기 그래요? 감정 표현도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얘는 학습을 할 때 영화 대본도 학습했고 뭐 시나리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화할 때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면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오는 건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렇게 되면 아주 똑똑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제가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페이스에 휘말리죠. 아, 그렇죠. 네, 저를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대단히 위험해서 그래서 이제 AI 원래 3.0을 3.5로 올릴 때 하지마 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걸 보통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시켜놓은 거죠. 네. 또 최근에는 AI 에이전트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려요. 네. 보통 에이전트는 대리인을 뜻하잖아요. 맞아요. AI 에이전트도 같은 맥락인가요? 네, 맞습니다. 챗GPT나 뭐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에 있는 클로버X 같은 경우에 이제 이용을 하면 네. 뭐 내가 제주도에 이번에 3박 4일 놀러 갈 건데 관광 스케줄 좀 짜줄래? 라고 숙소도 추천해주고 그러면 이제 쫙 짜줍니다. 특히 우리나라 네이버의 클로버X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보를 가장 많이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 이거 다 찾아서 스케줄 딱 짜주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거고. 제가 얼마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3박 4일 제주도 여행 일정 짜죠. 이렇게 잘 했더니 짜주던가요? 네, 지역도 알려주세요. 서귀포도 했더니 무슨 그 카페나 식당까지 짜주던데요. 다 짜주죠. 네.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AI 했던 거고요. AI 에이전트는 뭐냐면 네. 짜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식당 예약해주고 비행기표 끊어주고 숙소 예약해줘. 그것까지 다 해줘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제 신용카드 정보라든지 몇 개 정보를 주면 얘가 쫙 예약을 합니다. 예약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여기 호텔을 예약할까요? 그다음에 비행기 이렇게 있는 시간 바꿀까 예약할까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라는 표현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숙소를 예약할 때나 항공권 예약할 때 가격 비교도 하잖아요. 네. 그것까지 다 해서 최저가로 주문해주면 다 해주나요? 합니다. 그래서 예약할 때 현재는 지금 실용화돼 있지는 않고 지금 다 실습 단계에 있는데 네. 외국에서 하는 경우 보면은 이제 주문을 할 때 최저 가격으로 해주고 아침 6시 때 비행기로 잡아주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주문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중간에 대화하면서 잡아놓은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예약을 진행할까요? 그러면 아니 다시 조금 더 검색해볼래? 이렇게 시키면 이제 시킨 대로 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예약 기능들을 실제로 실행한다고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챗GPT 만든 오픈AI에서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네. 그다음에 구글에서도 제미나이라는 이제 AI가 있는데 2.5 플래시 버전부터는 이렇게 에이전트를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AI 에이전트와 관련을 해서 최근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MCP라고 하던데 그 IT 분야는 용어가 정말 다 어려워서 어렵죠.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MCP는 그냥 M은 모델인데 AI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C는 그 AI가 나랑 막 대화하다 보면 문맥이 생기잖아요. 네. 그 문맥 가운데서 옛날에는 저랑 대화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 여행사하고도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AI가 저만 대화하는 게 아니고 여행사하고도 접촉해야 되고 비행사하고 접촉해야 되고 네. 관광지하고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어떤 경우는 내가 계산해줘 그러면 계산기도 가져와야 되고 네. 그래서 그걸 문맥이라고 하는데 어떤 AI가 문맥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통신하는 걸 보통 MCP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세계 표준처럼 제시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본격적인 MCP를 활용을 하면 이제 쉽게 모든 AI가 주변에 있는 다른 서비스하고 접목하는 게 이제 굉장히 편해져서 좀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요즘에 MCP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AI 에이전트가 활성이 되면은 정말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치 나만의 비서가 생긴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실제 이제 제 거 신용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본인처럼 행동을 하죠. 네, 근데 네. 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러면요. 드네요. 그러니까 여행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에이전트가 예약한 건지
그 사람이 예약한 건지 사실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 하이제킹이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아닌데 제3의 이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나처럼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쓸 수도 있고 신용카드를 여기저기 긁고 다닐 수도 있고. 저 보안이 좀 취약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AI 안전연구소에 있는데 요 앞으로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 엄청난 범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그 범죄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피해를 입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이제 연구를 합니다. 특히 요 에이전트가 되려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AI가 요 메모리라는 데 안에다가 아까처럼 여행사 정보, 비행사 정보를 다 이렇게 올려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올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정보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표현하면 공격받기에 딱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정보가 많으니까 공격을 그렇죠. 받은 가능성도 커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의 내용들을 변조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어느 호텔을 예약하기로 했는데 호텔 내용을 싹 변조해서 다른 호텔을 뭐 제주도를 예약해야 되는데 홍콩 쪽으로 가게 한다든지 그럼 뭐 큰일 나는데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하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떤 재산들을 강탈하거나 이제 그런 사건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서 감정 추론과 정서적 반응까지 가능해졌다라고 해주셨는데 요즘에 AI로 대화도 하고 네. 또 어쩔 때는 요즘에 20대들은 AI한테 고민 상담을 많이 한다고요. 그만큼 위안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AI 상담 받는 사람들 혹시 많아졌을까요? 최근에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이제 별도의 상담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챗GPT 자체가 상담을 해줘요. 네. 어차피 대화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도 챗GPT 전에도 이 AI를 통해서 사람들의 정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상담, 그다음에 감정 해소 이런 것들을 연구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앨리슨 다시라는 분은 이분 아예 처음부터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셨던 분인데 네. 그 오우봇이라는 걸 만들어서 오우라는 게 보통 이제 고통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이렇게 상담해주는 AI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이게 2017년이니까 챗GPT보다 훨씬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 그 환자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해주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환자가 한 100만 명이 넘어갔고요. 네. 그 챗GPT와 같은 그런 챗봇을 통해서 상담에서 얻은 수익이 미국 돈으로 약 1억 2천만 달러 이상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거의 2천억 원 정도를 네. 벌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AI 상담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상담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 상담가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상담한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있는 상처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꺼리끼죠. 네. 네, 그런데 이제 AI는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에서 마구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뭐 속으로 그런 나에 대해서 비꼬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단을 치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또 저랑 대화를 이어가고 더 중요한 거는 24시간 내내 상담을 해요. 근데 비밀 유지는 또 잘 해주나요? 이 부분들이 또 문제입니다. 이제 저랑 상담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면 얘가 이제 추가 학습하는 데 사용이 돼서 다른 사람 상담할 때 이거를 인용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상담뿐만 아니라 챗GPT를 보통 사용할 때 개인정보 넣지 말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네. 회사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지 말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요. 만약에 넣었을 경우도 대화 목록에서 빨리 삭제를 해라. 이제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대화 많이 목록 하죠. 삭제하면 괜찮나요? 그게 이제 일정한 시간 내에 삭제를 하면 학습하는 데 쓰질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얘가 뭐 실시간으로 막 가져가서 학습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주기별로 긁어가서 학습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 내에는 이제 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할 수 있도록 되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필요하지 않으면 바로 삭제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군요. 네. 네, 또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면서 동물 소리를 AI로 통번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나온다고 해요. 이건 가능할까요? 보통 이제 반려견이랑 같이 지내시는 분들은 반려견의 상태를 보면 제가 배가 고픈지 아픈지 화가 났는지 보통 이해가 이게 되잖아요. 네. 뭐 사실 개도 사람 눈치를 보지만 사람도 개 눈치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한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역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보통
그 강아지가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상태를 보통 5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얘가 행복한지, 그다음에 불안해하는지, 그다음에 슬퍼하는지, 분노하는지, 아니면 안정된 상태인지.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주로 이제 반려견들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목에다가 목걸이 이렇게 채웁니다. 개 목걸이. 근데 그 목걸이가 일종의 이제 스피커, 마이크와 스피커 기능이 있어서 네. 개가 이렇게 내는 소리를 스피커가 인식하고 그 소리가 과거에 개가 주로 이런 소리를 냈을 때는 주로 불안해하는 거였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학습을 해서 이제 주인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 목소리에다가 지금 내가 화가 났어요라든지 난 지금 불안해요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그 펫 플러스라는 회사에서 이미 상용해서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개 행동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개가 소변이 마렵다 그러면은 보통 때하고 좀 다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 개 행동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개가 지금 어디를 나가고 싶어 한다. 아니면 뭐 진짜 소변을 보고 싶어 한다. 이런 것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목걸이로 되지 않고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AI 스피커를 이제 집안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 그 스피커는 사람용이 아니고 강아지용 내지는 고양이용입니다. 그래서 그 스피커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이게 카메라가 360도 돌면서 추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추적을 해서 개가 내는 소리, 행동들을 판단하는데 이게 이제 퍼보라는 건데 퍼보 낸시라는 이제 상품을 팔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팔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그 주인의 핸드폰하고 이렇게 연동이 돼서 그 주인의 핸드폰에 지금 개가 만약 출근해 있으면 집안에 있는 개가 어떤 상태입니다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알려주죠. 네, 요즘 보면 이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집안에다가 보통 IP 카메라 설치하잖아요. 홈케어 같은 거 설치하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기능 플러스 얘는 이제 AI가 그거를 주인한테 해석해서 알려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나 네, 보네요. 그리고 이제 퇴근하면 하루 종일 집안에 있었던 반려견이 어떤 사건을 저질렀는지 일종의 쫙 그 히스토리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개 상태들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개가 짖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주인이 네. 없는 경우에 뭐 외부인 때문에 짖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짖는 경우 좀 심각한 경우는 주인한테 개한테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반려견 주인 입장에서는 집안에 있는 자기 반려견의 상태가 늘 궁금한데 그렇죠. 이걸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알려주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런 궁금증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때 꿈을 꾸잖아요. 네. 그 꿈도 AI가 혹시 간섭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질문도 하는데 어떤가요? 그것도 사람들이 희망사항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그런 논문들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 벌써 한 3년 전에 2002년에 이제 보통 우리가 뇌 단층 그 자기 공명 촬영에서 MRI 촬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뇌의 어떤 구조들을 쭉 볼 수가 있는데 그 fMRI라고 그래서 뇌의 어떤 기능들을 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화가 나면 뇌 전체 중에서 어디가 활성화되는지 이렇게 쫙 보여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 뇌의 어느 부분에서 활성화가 되는지가 데이터가 나와요. 이제 그런 데이터를 쭉 뽑아준 다음에 거꾸로 하는 겁니다. 이제 잠을 잘 때 뇌에다가 이런 스트로브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신호들을 읽을 수 있는 걸 딱 붙인 다음에 이제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속에서 보였던 장면에 따라서 뇌파들이 바뀌잖아요. 네. 그 뇌파가 바뀌면 이게 어떤 그림을 봤을 때 나오는 뇌파하고 제일 비슷한지를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라드바우트 대학에서 한번 이걸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 대학에서도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뇌파가 반응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학습한 다음에 거꾸로 잠을 잘 때 나오는 뇌파를 가지고 무슨 그림이 꿈속에서 보였는지를 유추해 주는 거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논문이 하나 나오는데 네. 앞에 네덜란드하고 일본은 사진만 보여주는 건데 중국은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주로 AI를 우리가 이제 보통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해서 이게 그림 그린 AI가 있거든요. 그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서 앞에 네덜란드나 일본 사람들이 되게 이제 장면을 탁탁탁 이렇게 사진을 뽑았다 그러면 그 사진과 사진을 이어서 동영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쭉 하나의 장면이 돼서 밖에서 이제 어떤 사람 이제 의료진이 이렇게 관측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꿈을 꿀 때 화면에 그 사람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이렇게 영상으로 보입니다.
와. 네. 그러면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싶은지 요청을 하면 그 꿈을 꾸게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일단 언젠가는. 꾸고 있는 거를 보는데 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보통 꿈이란 이야기는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그렇죠. 영역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을 꿈에서도 이루기도 하는데 그거를 제3자가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이제 일종 요즘에 개인정보 유출 이야기 많이 하는데 내 꿈속에서 벌어진 나의 사생활이나 나의 선호도 이런 것들을 밖에서 다 보는 거니까 네. 이제 그래서 야 이것도 뭔가 실험에 있어서 윤리를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이 좀 빠르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런 기술 변화를 활용할지 각자 고민이 될 텐데 저처럼 이런 방송계에서도 이런 AI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소장님? 주로 이제 우리 정은혜 아나운서님 아나운서잖아요. 네. 최근 몇 년 전에 AI 아나운서가 많이 등장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시청자나 청취자분들한테 인지도가 있는 아나운서분들을 AI로 이렇게 구현해서 버추얼 휴먼.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24시간 내내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대본만 이렇게 드리면 이제 그렇게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오픈 AI 챗GPT 만든 데서 뭘 하냐면 지금 이제 방송을 하신 게 한글로 이렇게 된 어떤 TV 방송이 있다고 그러면 걔를 영어로 바꿔 그러면은 이제 영어로 바꿔줍니다. 네. 근데 영어로 바꿔주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옛날에는 이렇게 AI 목소리로 더빙을 했거든요. 지금은 원래 이제 우리 정은혜 아나운서 목소리가 바로 한 5초면 학습을 해서 네. 정은혜 아나운서 목소리에 영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하고 한글하고 입 벌리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아나운서의 입 모양을 영어 발음에 맞춰서 다 변형을 시켜요. 와, 그 정도까지 하는 네,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한글로 어떤 방송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영어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원래 그 사람이 영어를 쓰는 사람인 것처럼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입 모양도 똑같이 바뀌고 그 사람 목소리로 바뀌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KBS TV에서 방송을 한 게 있어서 그걸 한번 바꾼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러시아 말로 다 바꿔주더라고요. 와, 신기하네요. 와, 언제까지 이렇게 어떻게 얼마나 발전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문자 소개 좀 해드릴게요. 박준하 님이 AI 가스라이팅 너무 충격입니다. AI 윤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2959님이 새로운 세상 이야기를 들으며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침부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간에는 챗GPT의 새로운 기능들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김명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한낮더위가 다소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우산 챙겨서 출근하시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뜻깊은 스승의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혜빈 씨는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부모님께 멋진 봄날을 선물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빠의 전동 휠체어를 실을 렌터카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휠체어를